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오늘도 교실서 배울 수 없는 과학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DNA 이중 나성 가설을 뒷받침하는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서 한 줄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여 밋밋하게 기록한 과학자들의 이야기지만 영웅을 만든 배경 이야기죠. 왓슨과 크릭은 세상을 바꾼 영웅입니다.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이 그랬듯이 왓슨과 크릭이 제시한 DNA 가설도 세상을 바꿨습니다. 생명의 설계도를 찾아 제시하면서 세상은 확 바뀌었죠. 사람들의 상상력이 실현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인간의 상상력이 무한한 것 같지만 도구만큼만 커져가죠. DNA가 성장, 발달, 생식 등 모든 생명활동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라니 DNA만 조작할 수 있다면 DNA 가설은 사람들의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았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처럼요. 사실 DNA는 물질입니다. 핵산의 일종이죠. 디옥시리보핵산의 줄임말입니다. DNA 열광이던 1900년대 후반에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엑시드에서 디옥시리보를 딕테이터, 다시 말해 독재자로 바꿔도 될 것 같다고 누가 그러던데 정말 그랬습니다. 한동안 DNA는 생물학 연구의 블랙홀이었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에 DNA는 모든 생물학 연구 이슈를 삼켰습니다. 식물학을 하든 동물학을 하든 세포학을 하든 발생학을 하든 연구실의 세부 전공이 뭐든 상관없이 DNA 연구를 위해 세팅하려고 했고 PCR 실험법을 배우려고 했죠.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연구자로서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디옥시리보를 딕테이터로 바꿔도 된다는 부분을 읽으며 당시의 분위기가 새삼 기억났습니다. 그런 분자 생물학에 부흥기가 있었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가능해졌던 거겠죠. DNA 이중나성 가설이 제시된 후 불과 반세기 만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덕분에 이제 누구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자 검사든 유전병 검사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렇게 DNA 가설은 불과 반세기 만에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인지 지필의 원칙 때문인지 교과서에서는 크릭의 중심 가설을 단순 명쾌한 과학의 가설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왓슨과 크릭의 DNA 가설의 중요성만 부각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과학적 원리가 쉽게 설명될 수는 없겠죠. 그런 과학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위스의 의사 미세르가 환자들의 고름에서 핵산을 분리한 것은 1868년입니다. 그리고 85년이 지난 후 왓슨과 크릭이 핵산이 유전 물질일 가능성을 제시했죠.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의 좌충우돌이 있었을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신의 추론을 가설로 만들어 검증해 나갔겠죠. 왓슨과 크릭도 그런 과학자들의 도움 덕에 영웅이 된 것이죠. 과학은 그렇게 이뤄나갑니다. 영웅 뒤에 숨은 과학자들 중 몇 명의 업적만 되새겨 보겠습니다. 혹시 왓슨과 크릭이 DNA를 발견했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왓슨과 크릭은 DNA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DNA가 이중 나성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인데 교과서는 우리를 오해하게 합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발표한 DNA 가설이 완성형인 듯한 뉘앙스로 서술해 놓고 있죠. 심지어는 DNA 이중 나성 가설과 크릭이 한참 후에나 발표한 센트럴 도그마를 같은 가설로 오해하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왓슨과 크릭은 당시 DNA 이중 나성 구조가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10여 년간이나 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고 1960년대가 되어서야 DNA 가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무수히 많은 또 다른 과학자들의 검증 덕에 왓슨과 크릭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00년대 초 DNA 이중 나선 가설 발표 이전의 생물학 발전 정도는 어땠을까요? 지금 2025년입니다. 1925년만 해도 불과 100년 전이죠. 하지만 생물학, 더 세부적으로 유전학의 이해 정도는 많이 낮았죠. 그때까지 밝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표한 것이 1865년이고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것이 1859년입니다. 두 명의 천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8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생물학을 지탱하는 핵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했죠. 1900년대 초에 유전 물질의 실체를 알 턱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성적인 과학자들은 유전 물질의 실체를 궁금해했습니다. 당시에는 물질들의 상호작용으로 유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탐색했습니다.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이렇게 많은 형태와 성질, 형질이 단 한 종류의 물질 속에 담겨져 유전될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인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했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의 상호작용으로 유전이 결정될 거다 라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었다고 볼 수 있죠. 유전 물질이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가설은 망상으로 간주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전 물질이 단 한 종류의 물질 안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루는 시스템이 복잡하면 연구가 어렵죠. 무모해 보이지만 단순한 연구법을 적용할 수 있으니 연구자로서는 그런 가설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막연합니다. 세포 어디에 있는 물질을 분석해야 할까요? 세포에 무엇을 뒤져야 할까요? 1903년 셔턴이 염색체설을 주장합니다. 유전 물질은 염색체 위에 존재하며 염색체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가설이죠. 유전 물질 규명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염색체를 뒤지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염색체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핵산이 유전 물질일 가능성은 무시되었고 단백질을 가능성 있는 물질로 생각하고 연구의 증거를 찾는 노력을 합니다. 핵산보다는 복잡한 단백질을 유전 물질로서 신뢰한 거죠. 유전 물질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던 시기 오즈월드 에이버리처럼 핵산을 연구하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핵산이 유전 물질이다라는 증거를 제기했습니다. 학계는 심드렁했죠. 단백질의 권위가 굳건하던 시기였기에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에이버리가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핵산이 유전 물질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이후 핵산이 유전 물질임을 확증하는 실험 증거가 52년에 나왔습니다. 엘프레드 허쉬와 마사 체이스가 방사성 동위원소 실험을 통해서 핵산이 유전 물질이라는 빼박의 증거를 찾아낸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과학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탄생합니다. 에이버리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생화학자 에르빈 샤가프가 핵산의 염기 비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핵산의 염기 비율이 종마다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퓨린과 피리미딘이라는 핵산의 두 종류 염기가 일정한 비율로 유지된다는 샤가프 법칙을 발견합니다. 샤가프 실험 결과를 보고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 나선의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하죠. 핵산이 단백질만큼 복잡하고 흥미로운 물질이라는 인식과 함께 아데닌과 티민의 양이 같고 사이토신과 구아민의 양이 같다는 것은 왓슨과 크릭에게 큰 통찰을 준 거죠.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것은 분명 과학사적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학자 사회는 아직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지금까지 연구 결과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DNA가 이중 나선이라는 것만으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크릭은 1958년 DNA 가설을 발전시켜 중심 가설을 발표합니다.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죠. DNA 가설을 발표한 후 몇 년이 지나서죠. DNA가 유전 물질이려면 어떻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지를 설명해내야 하는데 1953년 발표한 이중 나선 가설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디테일이 부족한 DNA 이중 나성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DNA, RNA, 단백질로의 관계로 단백질 합성을 설명했습니다. 크릭은 통찰을 가지고 DNA, RNA, 단백질로 이어지는 센트럴 도그마를 주장하긴 했지만 이 또한 완벽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포 내에서 RNA가 가장 풍부한 마이크로솜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할 것이고 DNA가 RNA 조절에 중요할 것이다라는 모호한 설명으로 주장했을 뿐이죠. 당시 R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있으나 DNA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지 비틀과 에드워드 테이텀의 1유전자 1후소설이 단백질 합성에 관한 설명을 부분적으로 답했을 뿐이죠. 그러나 단백질 합성에 DNA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RNA가 DNA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관한 논리적인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DNA와 단백질 합성에 RNA가 관여한다는 중요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실험 결과죠. 벨기에 브뤼셀의 발생학자 장 브라세가 이끄는 연구단이 DNA와 RNA 그리고 단백질의 관계를 설명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브라세는 세포학자입니다. 그가 이끄는 연구단은 염색법을 통해 DNA와 RNA의 위치 그리고 양을 분석했습니다. DNA는 핵에 있지만 RNA는 세포질에 있음을 밝혔죠. 그리고 핵을 제거해 DNA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백질 합성이 수일간 지속되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 실험 결과는 염색법을 이용해 세포를 관찰하는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핵을 제거한 녹조류를 가지고 한 실험, 다시 말해 탈핵 실험의 결과가 결정적인 답을 준 것이죠. DNA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포질에 RNA만 있어도 단백질 합성이 수일간 지속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브라셰의 연구단이 얻은 탈핵 실험 결과는 RNA와 단백질 사이의 관계는 물론 DNA, RNA 관계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죠. 1930년대에 발견한 것이지만 큰 의미를 갖는 실험 결과입니다. 또 파지에 감염된 박테리아에서 파지의 DNA와 동일한 조성을 갖는 RNA가 합성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파지의 단백질도 합성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증거죠. 1956년 볼킨과 아스트라찬이 박테리오 파지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당시에 이 결과는 해석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유전자의 압도적인 권위에 mRNA의 존재가 가려져 있었던 탓이죠. mRNA 발견만이 센트럴 도그마를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자코브와 모노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mRNA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효소, 즉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연관된 유전자군들이 통일적으로 전사 단위가 된다는 것, 즉 mRNA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오페론설입니다. 1961년에 자코브와 모노가 제창한 오페론설이죠. 드디어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DNA와 단백질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DNA, RNA, 단백질로 이어지는 센트럴 도그마가 증명된 것이죠. 왓슨과 크릭의 가설은 지금 드라마가 되었고 그들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브라셰, 샤가프, 볼킨과 아스트라찬, 에이버리, 허쉬와 체이스, 자코브와 모노가 있었기에 완벽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은 그렇죠. 영웅 뒤에 보이지 않는 영웅이 있죠. 영웅의 뒤에서라는 제목으로 왓슨과 크릭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든 몇 명의 과학자들을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RNA 백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신 개발 과정을 찾아 읽던 중 커털린 커리코라는 과학자가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의 삶과 연구 과정은 과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찐으로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이기에 꼭 소개하고 싶은 주제죠. 커리코와 RNA 백신을 주제로 스토리를 엮다가 2023년에 발간한 김우재 선생님의 꿈의 분자 RNA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웅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으며 공감하는 소재입니다.
꿈의 분자 RNA는 교양인이거나 생물학도이거나 읽어봤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세상에 쉽게 쓰여진 책은 없겠지만 특히 저자의 노고와 전문성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시간과 책값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